네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오학령 교수님께서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로 지금 독일의 교환 교수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대죠. 인터넷을 통해서 독일에 계신 오학령 교수님을 지금 앞에 보이는 스크린으로 해서 모셔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 오학령입니다. 직접 뵙지 못하고 멀리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눈이 많이 왔는데 한국도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호조판서 황신과 그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어떤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인데요. 대체로 광해군 초반 전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성격과 추포 황신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 성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발표집에서 77페이지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거기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 발표문을 띄워놨으니까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걸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지하듯이 이 선조 제위 기간에 문과 장원을 했습니다. 추포는. 그리고 1602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계 변론하다가 삭직돼 가지고 폐고되고 광해군 즉위와 함께 호조 참판으로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신 갔다 와서 이듬해 광해군 1년에 원년에 호조판서를 맡고 그 뒤로 개초곡사 때 웅진에 유배될 때까지 호조판서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민생 안정, 재정 안정이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고 가자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연구가 별로 없었죠. 다른 선생님들이 이미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연구가 적었던 이유를 그냥 적었다고 생각할 만한 문제가 아니고 이유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원래 조선에서 17세기가 이렇게 연구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퇴계율곡 나오고 난 다음에는 펄쩍 실학으로 뛰어요. 100여 년이 쑥 빠져버리는데 요즘엔 좀 많이 2000년 넘어오면서는 연구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특별히 지금 우리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 광해군대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 광해군대가 교과서에 보면은 민생 재정 안정시키고 중립외교를 펼쳤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 논리대로라면 예를 들어 이 추포 같은 경우에는 호조판서였으니까 진작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추포의 관직 생활의 이 변화 과정이 이 교과서 서술, 다시 말하면은 광해군대에 대한 긍정적 서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그 서사를 부정하는 이제 말하면 증거가 되어버리거든요. 한번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이 시기를 보면은 또 이 추포의 이 시기 활동을 보면은 훨씬 재밌는 역사 공부가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챕터로 볼 텐데요. 그러니까 추포형가 가지고 있었던 맞닥뜨렸던 현실, 그 다음 장에서는 추포가 가지고 있었던 경세론의 체계적인 이해, 이런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광해군 즉위한 다음에 5월에 경기선예법이 이원익의 발의로 시작이 되죠. 이게 졸곡이 안 끝났을 텐데 이때 시작됐다는 건 이미 선조 때부터 논의가 계속 되었다는 뜻이죠.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뜻이죠. 이 무렵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호조 판서를 맡았던 것이 추포입니다. 근데 실제로 선예청이 그 제조로서 실질 책임을 맡았던 건 추포예요. 도제조는 오리 이원혁이었지만 그러면서 그 초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추포의 말을 빌거나 그 당시 나왔던 말들을 빌면 선예법이라고 제가 쓰는 건 후에 대동법이 되는데 요즘 학자들 말 표현은 대동법보다는 선예법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는 거죠. 성격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전세화되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대동법 되면서 나타나는 거고, 이번에는 그냥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해서 춘추, 봄, 가을로 8두씩 16도를 거두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살릉역하고 사신역이 경기도에 심하니까 이런 방식을 택한 거죠.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예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예법을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기존의 경기도 지역에서 방랍을 하던 세력들은 매우 기존 이권이 상실되니까 비판적인 여론전을 펴니다. 요즘 왜 여론전 하지 않습니까? 여론전을 펴니까 이제 추포가 이 선예청을 강화하려는 방식으로 상소를 올려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추포는 광해군 시강관으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분조를. 그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추포가 받고 있었던 조정 내에서의 그 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았죠. 곳곳의 사료에서 확인되거니와. 그래서 이제 그 추포가 방랍을 막고 그리고 경기선예법을 유지나가는 중심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재정도 명나라로부터 요구됐던 은도 계속 막아내고 이 시기에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은 이 시기에 궁궐공사가 광해군 즉위 때부터 계속됩니다. 창덕궁이 완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영건청, 영건도감, 선수도감 이름만 바뀌지 광해군 제14년 동안 이 궁궐공사가 끊임없이 계속돼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조도관, 조도사 해가지고서 선조 때 말부터 이렇게 파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황씨는 이 문제를 폐해를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양전을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양전을 해야 우선 공물을 거두는 거나 혹은 가장 기초, 우리가 왜 교과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3분의 1로 임진왜란 전후로 전결수가 줄었다. 물론 이제 실제 편차는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양전을 해야 되는데 은결, 누결이 많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선조 때 그걸 했죠. 계매양전을 했었는데 이제 그럼 광해군 때 그 나머지 그 지역이나 그 은누결을 밝혀내는 양전 작업을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포가 이걸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이걸 놓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양전했다 그래가지고서는 서술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전을 못한 내용은 제가 뭐 여기도 써놨지만 오늘 토론을 주신 그 임성수 교수께서도 상세히 정리를 해놔가지고 저도 그 연구를 가져다가 지금 쓴 건데 양전을 해야 이제
실제 전세를 온전하게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동법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는 그걸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우리가 봤던 것처럼 1613년에 그 개축년이죠. 개축옥사예요. 이해에도 계속 그 축포는 호조 판서를 겸하는데 이때 그 황신이 연루되면서 옥사가 만연하죠. 그래서 축포가 호조 때 그 말하자면 우리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횡령했다 이런 제안을 받아요. 그럼 뭐 이런 거 한번 이렇게 하면은 여론에 막 퍼지고 제안으로 막 나오고 이러면은 참 그거 증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튼 답답했어요. 족보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듯이 옹진현으로 유배를 가죠. 이게 주목되는 이유는 이 첩보가 용진현으로 유배를 가고 난 다음에 이 첩보 자리를 누가 들어오냐면 이충이 들어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개축옥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치적 사건으로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라 개축옥사는 경제적 사건이기도 하죠. 경제 정책상이 아주 심각한 변화를 가져온 일이니까 뭐냐면 이충은 영건도감을 중심으로 해서 궁궐공사에 매진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또 실제로 그걸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이 선수도감 부제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축옥사를 계기로 광해군이 축포에서 이충으로 호조 판서를 교체했다는 이유는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충을 놓고 잡채상서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뭘 맛있는 걸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췄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양상들을 축포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축포의 경세로는 1601년에 올린 게 있어요. 우선 저는 이게 볼 때마다 좀 아쉬운 게 그 옹진에 귀양 가가지고 세상을 떼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가 문집이 너무 소략하잖아요. 이 문집 번역해 주신 그 충남대 협동번역팀 선임들한테는 감사를 드리는데 문집이 좀 더 있었으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귀양 가고 그런 시점 다른 시기도 다른 문집들도 광해군대의 문집이 굉장히 소략합니다. 이게 이제 영모에 연루되고 뭐 이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없앨 수도 있고 또 경황이 없으니까 또 수습을 못한 것일 거 가능성이 높은데 무척 안타깝죠. 그나마 이제 광해군 일기 중초본이 남아 있어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게 아닙니다만은 문집 자료가 너무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지 강령과 7가지 시무 이렇게 해가지고 선조 때 이미 올려놨어요. 여기서 보면은 양전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 틀이 딱 잡혀 있는 거죠. 공안 개정해야 하는 거, 공물 미포로 바꾸는 수미법이죠. 방납 없애자는 거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어연 문제, 사적 점유하는 배단,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내수사나 분방에서 차지하는 산림청택에 대한 점유 문제하고 연관이 돼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네, 무비 줄이는 거, 네, 구임하는 거. 이 구임 얘기는 율곡대도 동호문답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죠. 이런 상을 제시하면서 호조 판사로 있을 때 훨씬 더 정연된 방식으로 기사를 올립니다. 이 6가지로 올리는데 1, 2, 3은 이 공안 개정하고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선해청 운영과 관련된 거, 일반적인 논의.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어장과 관련된 얘기죠. 이건 공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부를 할 생각인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공유지 같은 것, 이 내수사
어영 같은 경우엔 인조 때 이제 본격적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다른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었던 이용하고 있었던 인민들한테는 침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실을 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사이에 중요한 그 생계 대립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이 어염이다나 우리가 산림천택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포의 시대는 이 추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치곡사까지 호조 판서를 맡으면서 사실은 이원익은 우리는 기밀을 알고 그랬는지 아프다 그래가지고서는 조정열 안 나와요. 이 추포가 실제적으로 담당을 해가지고 광해군 5년까지 끌고 가는데 호조판 선역법 시행을 안타깝게도 이제 개치곡사를 계기로 물러나고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뜨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광해군대는 그렇게 안타깝게 끝나고 겨우 이제 반정으로 수습이 되지만 호조판서였던 추포 황신의 경험은 그대로 그게 인조 때 갑술량전, 대동청 설치 그리고 특히 그 공유지 문제에 관한 내수사와 이제 황실하고 일반 백성들의 대립의 문제는 이게 계속 뭐 우암도 그렇고 우복 정경세도 그렇고 최근에는 신암 유계에 대한 논문도 나왔습니다만은 내수사 혁파론, 산림천택에 대한 여민공지론 이래가지고 이 방향으로 나가고 의례 정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 흐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요 시기에 관직 생활 어느 때보다도 호조판서 5년 동안 지내면서 추포가 주장하고 실시했던 그 경제 정책들이 광해군대에는 좌절이 되죠. 좌절이 되고 결국에는 혼정으로 반정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반정으로 물러날 때까지 광해 군벌공사를 비롯해서 극심한 민생 파탄과 재정 파탄을 가져오지만 그나마 다시 인조 반정으로 수습이 되면서 황신 추포 황신의 경험들이 말하자면 여민 안정하는 백성들과 함께 안정하는 시기 그나마 병자호란 인한 이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 현정대를 거치면서 조선 중기의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 비조를 만들어내 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학룡 교수님께서 임난 이후 광해군 때 첫 호조판서로서의 책임을 맡아서 복구 사업을 펼치는 경세론적 위상을 연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